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새해 첫 미국 FOMC 정례 회의가 있었죠. 우리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입에 주목했는데 그냥 예년 정도 수준이었다. 시장은 환호했고 미국 우리장 다 올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또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진단해 보죠.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FOMC 정례 회의가 있었고 그 전에 또 다양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다양한 지표가 무슨 지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어젯밤에는 이제 고용 지표 쪽이 네. 좀 발표가 됐는데 뭐 FOMC를 그저께 밤부터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시간대로 뭐 중간에 있었던 변수를 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 흐름이 한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좀 막는 효과다 이래가지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에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이제 두 가지 지표가 그 FOMC 그 결과 발표 전에 나왔는데 하나는 민간 고용과 관련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1월달 민간 고용의 그러니까 일자리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네.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좀 예상치보다는 한 60% 수준밖에 안 나와가지고 네. 일자리가 좀 덜 늘었는데 이런 효과가 나오니까 이건 좀 이제 고용의 둔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지표라고 이제 소위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하나는 이제 구인 뭐 이직 보고서라는 또 그 지표가 있는데요. 요게 한 1,100만 건 정도 나와가지고 요건 또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게 네.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구인을 하고 또 구인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네. 개수를 모아 보니까 예상보다 한 5% 이상 높게 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찾는 어떤 직업 군의 개수가 여전히 활발하다라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고용 지표가 계속 강하다. 고용에 대한 시장이 여전히 네. 굳건하다 이런 지표이기 때문에 또 파월의 심기를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좀 있었지만 임박해서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거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고용 수치가 좀 적게 나온 건 한 최근에 1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도 추울 때가 있었지만 미국은 막 마이너스 40도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한 2, 3일, 3, 4일씩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잠깐 좀 주춤한 거다 이런 관점인데요.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고용 지표가 조금 긍정적이거나 잘 나오는 게 네. 오히려 경기 침체가 심해진다라는 걸 막는 지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역시 이 엎었다 뒤엎 뭐 손바닥 뒤집듯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만 지금 고용 지표 좋게 좀 나오는 게 시장에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FOMC 정례 회의 발표 전에 두 가지 지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였고 하나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지표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FOMC 정례 회의 발표 전에 미국장의 시작은 하락으로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아무래도 최근에 좀 올라왔죠. 미국 시장 네.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보면 파월 의장이 말만 하면 또 빠지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도 있었고 뭐 시장의 일각에서 나오는 게 그 마이클 버리라고 전형적인 이제 숏 위주로의 플레이를 하시는 분 트위터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주식 팔으라고. 네, 셀 이러고 예.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올라가니까 그 트윗이 지워졌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네. 이거 폐쇄됐다면서요? 예, 그래서 참 그걸 보고 좀 웃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앞서 뭐 어제 발표된 지표 발표도 해주셨고 했지만 시장은 일단 우려가 좀 있었죠. 네.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은 뭐 자명했고 99%의 확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있는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파월은 기조적으로 계속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워낙 우리가 또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서는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뉘앙스 이런 데서 힌트를 찾곤 하는데 어제는 이제 그런 힌트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되게 여러 번 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스탠스 같은 경우는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남은 FOMC에서 한 2번 정도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 이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표라든지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유연하게 판단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연준의 컨센은 이제 하이어 폴 온 거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고금리를 유지하겠다였고 시장의 컨센, 즉 CME 패드워치 상에서의 그러한 컨센은 사실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네. 뉘앙스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할 때가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출발해서 한 중간쯤 될 때 이 얘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다시 올라간 거죠. 예. 그럼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네.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25bp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 포인트 뭐 예상했던 수치가 나온 거.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뭐 박우신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파월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를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주요 포인트였는데 결국엔 파월의 코멘트를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다. 그리고 네. 향후 이제 뭐 전망에 대해서도 금리 단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흐름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파월 연준 의장 코멘트 나왔을 때 미국 증시 상승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뭐 좋은 흐름을 좀 이어졌는데 시장은 계속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 참여자들 또는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도 이제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마 뭐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시장의 격언, Don't fight Fed라고도 얘기를 뭐 많이 하시고 또는 Don't fight Market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과 페드의 생각차가 계속 지금까지 이제 좀 엇박이 나고 시장이 올라오면은 그 연준이 자꾸 그거를 좀 누르는 형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제의 시장 움직임과 그다음에 어제의 코멘트를 보면 그러한 이제 누름이 더 이상은 잘 안 먹히는 흐름 또는 그렇게 강하게 누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코멘트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해서 변동성, 그러니까 좀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워낙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앞전처럼 금리나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막 변동성을 거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들의 실적이나 향후 가이던스를 중심으로 아마 지수나 아니면 종목들의 향방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주식시장의 사국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역금융 장세 다음에는 역실적 장세인데 이 역실적 장세가 얼마나 이제 소프트하게 지나가느냐가 결국에는 뭐 미국 경기와 그다음에 주가 측면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 장도 그렇고 어쨌든 2023년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1월에 제법 올라줬기 때문에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장 놓고 보면 지금 2,500을 앞에 놓고 지난번에 한번 쭉 밀렸었죠. 한 이틀 정도 빠졌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2,500에 노크를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요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뚫고 좀 시원하게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보통 좀 1월 말에 나온 2월 달 시장에 대한 전망들은 1월 달에 이제 열심히 좀 올랐으니까 2월 초는 좀 쉬어야겠다, 내지는 쉴 것 같아 이런 거고 네. FOMC의 뭐 결과는 오늘 예상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FOMC까지 어떤 시장의 스탠스를 끌고 갈 거냐라는 관점인데 다음 FOMC가 3월 중하순 정도에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을 보면 한 50일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았거든요. 네. 이 시기를 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보낼 거냐인데 지금 봐서는 연준의 어떤 뉘앙스를 봤을 때 시장은 조금 더 오해를 하고 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키우는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의 지금 상황이 보면 최근 우리나라 한 달 정도 시장을 보면은 과연 작년 특히 하반기 때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던 건가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건데 왜 빠졌지? 네.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좀 냉정하게 빠졌다가 다시 한 300포인트 바닥에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이제 한 소끔 올랐기 때문에 네. 2,500선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결국 참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이 포모 현상을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갈린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이틀 정도 시장이 빠졌을 때가 뭐냐면 2,500 넘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니까 개인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시장을 사기 시작하면서 장이 이틀 정도 1%씩 빠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다시 파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뒤니까 이제 2,500 붙더라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모드로 나가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 2,500선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를 할 테고 그 과정을 과연 어떤 주체가 선도를 할 거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뭐 시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개인 투자가 입장입니다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조금씩 모으셔서 티 안 나는 정도의 수급으로 보여주셔야지 이게 정말 개인들만 열심히 사는 수급이 나오면 2,500선 정도에서 다시 쌍봉 만들고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은 장세고요. 개인들의 수급이 붙지 않는 장세라고 하면 2,600선 정도까지는 붙을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팔았죠. 그리고 외인들이 들어왔고. 근데 코스닥은 또 반대예요. 코스닥에서는 외인들이 팔았고 개인이 들어왔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오늘 외국인이 산 걸로 저는 보고 코스닥 왔는데, 샀어요? 예, 예. 개인들이 양시장을 엄청나게 양시장. 3천억 이상씩 팔았습니다. 양시장에서 팔았습니까? 예, 예. 이런 수급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미국 FOMC 이후에 FOMC가 아니고 1월 이후에 긍정적으로 장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환율인데 예. 환율도 오늘 FOMC 정례회의 이후에 1,220원 밑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환율은 계속 이 추세대로 가서 1,100원 얘기하던데 그 정도로까지 가면 서학개미들은 다시 미국에 투자해 볼 만한 겁니까? 1,100원이요? 네. 1,100원까지 못 갈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근데 불과 몇 달 전에 한번 상기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환율이 계속 고점을 치고 올라갈 때는 뭐 1,600원을 간다, 뭐 1,700원을 간다, 뭐 말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계속 빠지니까 이제 또 1,100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일자를 한번 보여줄 수는 있겠다 그 정도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모든 저 환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너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반발 심리가 또 어느 정도는 작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조 자체는 하향 안정화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게 뭐 계속 미친 듯이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고 환율 레벨은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판단은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1월달 증시가 올해 증시에 굉장히 큰 힌트를 저는 줬다라고 보는 게 지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올해는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섹터로 승부를 보고 그래야 되는 시장이고 거기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걸 1월 달 장이 좀 극명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2월 달 시장에 대해서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시장이 슬로우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어요. 뭐 지수 자체가 위로 계속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기술적인 지표들도 최근에는 횡보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오늘 장도 마찬가지인 게 갭상승했잖아요. 근데 장중에 코스피가 거의 보합, 선물은 마이너스도 잠깐 보여줬습니다. 네.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흔히 말하는 갭을 메꾸는 모습,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 전형적인 횡보 이제 비추세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저는 이 정도 레벨에서 좀 박스를 그리지 않을까라고 지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매매는 할 수 있다. 수익은 낼 수 있는 장이 2월 달에도 펼쳐지겠지만 지수가 뭐 한없이 치고 가기엔 부담된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500 언저리에서 그 조목 장세가 예. 될 것이다. 예, 예. 근데 지난해에도 사실은 그 대형 주식은 잘 못 가고 오히려 떨어지고 종목을 잘 선택하신 분들은 재미를 좀 보고 이런 장이었잖아요. 그때하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뭐 그거는 사실 매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을 잘 고르는 사람은 수익이 좋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지수가 안 좋더라도 연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주도 섹터들은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나 모멘텀이 발생이 돼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이 연초에 좀
다양한 포인트에서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랑 AI, 뭐 챗GPT, 거기에다 뭐 증권형 토큰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좀 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수 단으로는 저는 뭐 이번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상단은 2,550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소가 그 부근에서 많이 빠지지 않고 뭐 2,500선에서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오히려 종목 장세가 훨씬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대형주 따는 어느 정도 지수 안정권을 좀 만들어 놓으면 그 자금들이나 이제 뭐 매매하는 포인트들이 중소형 쪽으로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앞서 이제 뭐 박우신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런 흐름을 좀 극명하게 좀 보여줬고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에서는 뭐 그 리튬이나 아니면 뭐 네옴시티 요 정도가 거의 큰 테마였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부터 상당히 강한 테마들이 좀 확산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각각의 이슈나 테마들이 다 개별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업 트렌드와 연관이 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좀 끝나기보다는 계속 좀 확산이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이슈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뭐 지수는 조금 어느 정도 가두리로 묶어놓고 중소형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포인트들이 올해는 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목들이 날아가는데 그거 못 담아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그리고 내 주식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던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의 이슈나 테마를 쫓아서 가다 보면 가랭이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위안을 받는 것이 1월부터 대형주가 좀 달려줘서 네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지 오늘도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괜찮았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대형주들이 가니까 종목을 엄두를 못 내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좀 숨통 좀 트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올해도 종목 장세일 것이다 이러니까 또 도대체 뭘 고르나 싶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악재가 해소되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주식 아닙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다음번 정기국회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기국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을쯤에 원래 있는 건데요. 네. 예, 국정감사라든가 이럴 때 또 불려 나갈 거기 때문에 아, 그 전까지 좀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은 뭐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네. 작년, 재작년 고점 대비해서 한 60-70% 빠졌다라는 게 가장 큰 재료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좀 장중에 좀 특이하게 움직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역시 좀 이제 거의 다 절정에 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어제도 보면 다우는 사실 얼마 안 올랐지만 나스닥이 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 보면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네. 선두권으로 줄 수 있는 개념이고 방금 이제 우리 김영철 대표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시장에 지금 가장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챗 GPT라고 하는 네. 생성 AI에 관련된 네. 섹터인데요.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런 재료가 나왔을 때 빅테크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지만 우리나라 1월 달은 사실 얼마나 작은 것 중에서 이제 변동성 갖고서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뭐 어떤 유명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이다 이러면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텔레콤과 KT의 AI 서비스에 이제 맞대결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상황들을 좀 붙여가고 있는데 그것들의 이제 약간 가지치기 개념으로 해서 네이버, 카카오도 챗 GPT의 본자다 이런 이제 해석이 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플리토는 뭐예요? 15.5% 오른 게. 플리토는 저거 번역과 관련된 네. 그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영어로 뭘 타자를 쳐가지고 뭘 질문을 하면 영어로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또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네. 하면서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어서 챗 GPT가 지금은 이제 그 외국어가 번역돼서 나와서 문장이 좀 껄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네이버 같은 데서 우리말 걸 개발해 주면 네. 그게 깔끔하게 우리말로 나오니까 네이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그 지금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이제 KT나 SK텔레콤이 상용화 서비스를 이제 상반기 중에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네이버가 하는 그 AI 서비스가 파라미터라고 소위 불리는 그 개수가 훨씬 더 많고요. 또 한국어 해석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네. 또 조직적으로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통신사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뭐 AI와 관련된 그런 흐름들이 결국은 인터넷 플랫폼 쪽으로 좀 전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이버 또 카카오와 관련된 또 유관 주식들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챗 GPT가 향후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거 논의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삼성 얘기 좀 해볼까요? 삼성 새 휴대폰이 나왔죠. 예. 근데 지금 삼성 새 휴대폰 반응이 지금 나올 때가 됐나요? 그냥 단지 나온 건가요? 이게 새로운 삼성의 먹잇감이 될까요? 지금 일단 언팩 행사 정도 한 거고요. 네. 이 갤럭시 S23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네. 삼성에서 어떤 플래그십 모델 새로운 핸드폰을 이제 출시했다고 해서 이게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사실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된 지는 지금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해 왔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떤 큰 성장을 바라보는 초기에는 큰 성장이 좀 가능했고 그리고 중간에 그 접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거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었지만 기존에 나왔던 플래그십 모델을 버전업해서 내놓는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유튜브를 하려면 카메라도 사야 되고요. 제가 장비 좀 많이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 스펙 정도면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존의 휴대폰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찍어 보면 약간 화질이 좀 네. 그래서 화질도 이제 엄청난 이제 스펙을 자랑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건 비단 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유튜버 준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고성능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펙 말씀하셨지만 뭐 카메라하고 뭐 GPU, 뭐 배터리 뭐 아주 고기능이라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 기존의 모델보다 한 15만 원 정도 비싸다면서요. 네, 가격 지금 경쟁력 면에서 어떨까요? 뭐 사실 뭐 워낙 이게 그 가격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신제품을 좋아하시는 얼리 어댑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체 수기와 뭐 상관없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고 또 이제 교체 수기가 뭐 맞물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워낙 부담스럽지 않나.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그 뭐 통신사 할인 뭐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이제 할인을 받으면은 좀 싸질 수는 있겠지만 가격 자체는 뭐 상당 부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카메라 기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이제 카메라 기능을 좀 강조를 하면서 출시를 한 것 같은데 뭐 유튜브를 꿈꾸시는 박우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점이 뭐 느껴질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그렇게 뭐 전작이랑 큰 차이를 느낄까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갤럭시 A23을 출시를 해서 이게 삼성전자 주가를 올린다라는 포인트는 주식시장과는 약간 조금 괴리는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2013년도에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갤럭시 S3를 출시를 하면서 그게 이제 모멘텀이 크게 받았었고 그때 이제 국내에서 이제 관련된 부품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었고 잠깐 쉬다가 폴더블 나왔을 때 힌지 관련된 종목들이나 뭐 관련된 기술이 새로운 이제 플래그십이고 새로운 폼팩터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었던 적은 있지만 뭐 갤럭시 23이 나왔기 때문에 전작과의 뭐 큰 차별점 또는 새로운 뭐 기술이 들어가서 거기에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 갤럭시 S23 요걸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평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는 그냥 온리 반도체 업황이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언젠가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휴대폰도 있는 건데 휴대폰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회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이제 잘 될 때는 삼성이 네.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거의 한 70~80% 정도를 반도체 쪽에서 이제 책임지다 보니까 반도체의 어떤 그 비중을 감안했을 때 지난 4분기에 가까스로 뭐 적자를 면했다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 것 같고요. 사실은 어저께 있었던 그 갤럭시 S23 모델에 대한 언팩 행사에서 더 주목을 끌었던 거는 이 갤럭시 S23이 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사장님이 하다가 중간에 누구 데리고 나와가지고 화면이 바뀌면서 그 퀄컴하고 구글의 부사장인가를 올려가지고서 같이 셋이서 나란히 찍은 사진이 전 화제가 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XR 기기 쪽으로 해서 플랫폼을 폼팩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더 임팩트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이 1월 달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뭐 로봇에 대한 어떤 혁명적인 그 가격 변동을 자이든 타이든 만들었다고 하면은 2월 달 들어서 가장 임팩트 있는 섹터는 XR 기기를 초점으로 하는 메타버스 쪽 관련된 섹터가 또 한 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맞물려서 SK 하이닉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적자 전환이에요. 그 4분기에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조금 올랐죠, 아마? 예, 지금 뭐 하이닉스나 뭐 얼마 전에 또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또 이제 이미 공정 공시를 통해서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주기는 좀 어렵겠죠. 기존에 이미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실적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사실 보면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모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실적이 또 안 좋았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공정 공시를 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주가 자체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항상 좀 공통점이 있었던 게 좋은 실적이 나오면 그날 주가가 좀 빠지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도 전형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고 결국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감산을 하는 구조로 가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 이제 실적도 다이나믹하게 지금 하락을 했지만 결국 이 과정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미리 선반영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가 원래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이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지 않나.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고는 보는데 다만 어쨌든 확인하려는 또 시장의 심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 선반영이 돼서 많이 빠졌고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때 반등은 했으나 그 이유를 확인하려는 또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등락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시장이 올 상반기가 고비다. 그리고 감산의 영향이 뭐 하반기에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좀 나왔었던 얘기고,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뭐 국내에 이제 뭐 산업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경기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신년사랑 연말 그 이제 이야기할 때 코멘트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저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주가가 우리가 보통 6개월을 선행한다라고 하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 말 정도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확실하게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이제 뭐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연초에 이제 빨리 반응을 주가가 좀 한 거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수급적인 포인트가 저는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는데 환율 하락에 따라서 뭐 이머징 쪽 특히나 이제 한국 대표적으로 이번에 1월 상승장의 시작은 뭐 어느 섹터도 아니고 사실 반도체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먼저 저점을 만들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매기가 뭐 2차전지 그리고 그 외쪽으로 이제 확산이 된 포인트인데 실적을 이번에 이제 안 좋다라고 했는데 다음 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좀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저도 분명히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정말로 괜찮게 뭐 지금 수준은 사실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괜찮게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은 뭐 1분기 말이나 그러니까 2분기 중에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아주면 그때는 뭐 매력적인 가격에서 좀 길게 볼 수 있는 한 다음 사이클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하락 사이클이었다면 그게 저점을 뭐 한두 번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서는 그러한 업황 개선과 함께 주가 개선이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긴 사이클을 한번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지금 쭉 가고 있는데 PSMC라는 건 뭔데 상한가까지 간 거예요?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는 그냥 반도체 뭐 소부장 쪽의 그냥 한 회사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50억 정도 전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오늘 연달아서 상한가를 친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네. HLB 그룹에서 어. 인수했다고 해서 아. 작년에 이제 노터스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흐름이 그래서 있었어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간 거예요 지금. 네. 그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분들 중에 10만 원 이상대에서 담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매수가가 10만 원 이상대에 형성돼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버티면 거기까지 갈까요? 뭐 사실 버티면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 이제 뭐 돌아선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 반도체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과연 성장주냐 아니면은 시클리컬이냐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성장주라기보다는 시클리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고 그 사이클이 상당히 진폭이 좀 큰 구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적자까지 났다는 건 그만큼 업황이 안 좋다는 거고 이 업황이 턴을 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상당 부분 좀 긴 구간,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 올라가는 사이클 동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서는 10만 원을 충분히 좀 넘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연초잖아요. 사실 1월이거든요. 1월인데 연말에 좋아지는 거를 12개월을 먼저 반영을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사실 너무 빠른 선반영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앞서도 이제 좀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 차례 다시 이제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뭐 좀 하반 경직을 한 번 더 이제 다져주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때를 노려서,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차익 실현하시고 그때 다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10만 원 이상의 투자 금액 또는 그 이상의 평균 단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저점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의 이제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거기서는 저는 뭐 평단가를 좀 낮춰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추가 매수를 해서 한 1년 정도를 보신다면 그래도 SK 하이닉스로 좀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7만 원대 저점 캐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한번 그 이익 실현 구간도 괜찮다. 뭐 네, 이런 저는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한번 가볼까요? K-뷰티에 대한 얘기인데 양대 기업인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네. 대해서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을 살짝 잠고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뭐 익히 우리가 이제 정통한 기사들을 통해서 작년 내내 받은 평균적인 뉴스는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안 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거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6, 7년 전부터 그 한알령으로 인한 제한 전까지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라든가 시장에 대한 노크를 했던 네. 화장품 회사들이 많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화장품에 대해서 또 몇 년 동안은 중국에서도 뭐 MLA라든가 이런 것들 좀 추구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좀 주고받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조금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한알령 이후에 한 6, 7년 동안 그쪽 로컬 업체들의 어떤 질적인 성장,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정말 명품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의 간극, 그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조금 끼었다라고 할까요? 네. 낀 세대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가격적으로, 실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LG 생활건강의 연매출이 이렇게 감소한 거는 2005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계속해서 흑자였나 봐요. 예, 그동안은 정말 뭐 몇십 분기 연속 흑자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뭐 작년도 이후에는 좀 부진한 면들을 좀 4분기 때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굉장히 세게 주가가 형성이 되고 끝났거든요. 오늘 네. 아침에 나온 리포트가 또 뭐 기대했던 것보다 4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 이런 이슈도 6% 있었고요. 이상 올랐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작년도 실적이 줄긴 했지만 네. 4분기부터는 기대보단 좋았어 이런 네. 거고, 거래선들도 이제 중국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성장세가 좀 눈에 띈다고 하면서 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리포트들이 아침에 나오면서 어저께 약세를 좀 되감는 그런 강세가 나온 대형 화장품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돌파구는 지금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수출에 대한 다변화 뭐 이런 걸 꾀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예, 그거는 뭐 맞는 소리인데 네. 예전에 영광을 찾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사실은 보는 게, 그래요? 예, 이게 한쪽의 의존도가 높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다. 네.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인데 두 가지는 각각 장단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줬던 거는 네. 오히려 중국에 집중이 되는 이러한 매출 구조 자체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 측면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다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의 영광까지 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야죠. 어렵다고 봐야 되고, 저희 뷰티 쪽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난 건 IT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화장품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게 뷰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봤을 때 마치 이제 IT에서 그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이 다 따라왔잖아요. 네. 하지만 반도체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쫓아오지 못하는데 마치 화장품은 뷰티 산업 내에서 중국이 따라올 수가 있는, 실제 예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잘 나갈 때는 중국에서 수익권에 다 우리나라 화장품들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한테 다 뒤집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뷰티 쪽은 화장품 좀 한계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고, 차라리 에스테틱을 봐야 된다. 네.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장품보다는 뷰티 산업 내에서는 기술 집약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저는 기회가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이쪽 산업 관련돼서는 하고 있습니다. LG 생건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대에서 그 잡아서 물려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근데 70 몇만 원 뭐 이렇게 가다가 지금 또 좀 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LG 생활건강은 좀 회사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한 증권사에서 이제 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매출단이나 이익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분석을. 근데 한 증권사에서 이런 표현을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스럽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분석 보고서가 나온 거를 좀 봤었는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따이공들과의 뭐 이제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 수수료 뭐 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좀 많이 안 잡혔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게 과연 LG 생활건강만의 이슈일까 아니면은 다른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중국 소비 관련된 그러니까 면세 쪽, 뭐 호텔 레저, 그러니까 면세 쪽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일까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논조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그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이제 좀 유익하게 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그런 노이즈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체 업계의 문제라기보다는 LG 생활건강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여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이 몇 년 만에 뭐 10여 년 만에 이제 적자나 이제 안 좋게 나온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 업황에 대한 부분보다 LG 생활건강에 어떠한 좀 변화가 있던 게 또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뭐 투자를 할 때는 조금은 뭐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냥 그 네, 기다리기에는 예, 조금 기다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네, 맞습니다. 참 담은 분들도 큰일 났네.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큰 화장품 회사보다는 요즘에 뭐 OEM, ODM, 뭐 용기 만드는 회사, 뭐 이런 회사를 종목별로 찾아봐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구조적으로 옛날 영광을 좀 찾기는 어렵다. 네. 그 대신 좀 틈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중소형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 이슈로는 뭐 10년째 재료를 갖고 있는 게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코리아나 같은 그런 좀 네. 종목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보이는 게 색조 화장품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해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색조 화장에 대한 또 수요가 좀 늘어날 거라고 네. 보기 때문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토니모리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관심이 더 나올 거고 OEM이나 ODM 쪽으로 강점을 띠는 건 뭐 전통적으로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그런 기업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요 화장품 그 용기를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요. 진짜 잘 만들어서 뭐 진짜 용기 때문에 산다 이런 네. 말이 있을 정도니까 대표적인 종목은 연우라든가 뭐 펌텍코리아 같은 그런 종목들이 그런 관련주를 좀 묶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한번 갈까요? 대한항공은 또 실적이 아주 좋네요.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그러는데 뭐 화물 부분, 영액 부분 다 좋았다고요. 예, 사실 대한항공은 작년부터 실적이 되게 좋아졌던 회사입니다. 화물 부분 때문이고 오히려 코로나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여객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화물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적은 굉장히 강하게 견인을 했고 작년도 이제 연간으로 보면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제 요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 작년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좋은 거지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화물에 대한 그 실적 기여도가 워낙에 최근 1, 2년간 높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만 가지고 대한항공의 주가는 설명하기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역시나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부담감들이 주가에 좀 녹아 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움직이는 폭이 하단도 좀 막혀 있지만 상단도 확실하게 좀 막혀 있는 다소간에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앞서 이제 화장품 섹터도 나왔지만 이 항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게 전형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즉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섹터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저는 결론적으로 현재 가격대에서 주가는 싸지만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네. 판단이 있고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전 분기 대비해서는 분기 실적은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어떤 추이를 볼지도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은 또 아시아나항공과의 또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답답한 제한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대한항공은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그러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것도 뭐 호재로 작용이 되면 또 진에어도 실적이 또 좋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리고 대한항공은 사실
뭐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이 앞전에 코로나 직후 이후에 이제 뭐 주가가 선반영을 하면서 올랐다가 지금은 그 수준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흐름이고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LCC 뭐 기업들의 주가는 바닥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지네어도 이제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여행 쪽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진 포인트인데 이게 과연 일본 하나뿐만일 것이냐. 그러니까 일본 쪽이 이제 좀 늘어남에 따라 이 여행 수요가 뭐 동남아 쪽으로도 이제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환율이 지금 강하잖아요. 워낙 네. 강세니까 상대적으로 그것도 이제 좀 여행 항공업계에는 뭐 긍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소형 LCC 그리고 뭐 지네어 이런 종목들은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게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종과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실적이 갑자기 뭐 2분기, 3분기 이렇게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우리 모두 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런 포인트만으로도 주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월에 반짝 상승 랠리 보고 이제 2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해서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면 FOMC 발표하는 거 한번 보고 그리고 방향을 잡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FOMC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1월에 반짝 상승해서 조금 뭐 이익 실현 구간이 있으면은 그거 실현하고 한 발 물러서야 되는가?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타이밍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달에 장이 올라갈 때도 3월 달, 4월 달 뭐 일본 증시 위기설, 우리나라 5월 달 위기설, 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파산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안 좋은 얘기들은 잔뜩 끌어놓고 나서 지수는 올렸거든요. 네. 지금 시장을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올해 최고 목표치를 보통 2,600으로 봅니다. 얼마 안 그럼 지금 2,400, 뭐 7, 80 정도 올라왔으면 뭐 2월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보더라도 남은 포인트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러게 막. 1월 달에 300포인트 올랐는데 지금 2,600을 만약 진짜 찍는다고 하더라도 100여 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수로서는 사실 크게 갈 장은 아닌데 지수가 많이 못 간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애타게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바라보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수가 별로 안 갈 건데 대형주들이 크게 한 바퀴 굴러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제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느 쪽에서 더 이길 거냐인데 저는 시장이 일단 작년부터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던 소리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장세다. 네. 1000포인트가 어떻게 1년에 빠지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올해는 반대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대한항공이 실적 좋은데 왜 안 가냐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장은 정말 말 그대로 좀 방송상 좀 금지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 그지 같은 애들이 잘 가는 장세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안 좋은 회사가 왜 가지?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지만 실적으로는 좀 형편없이 아니죠. 안 좋잖아요. 근데 주가는 바닥에서 1월 달 대비해서 20%씩 올랐습니다. 네. 이 현상을 우리는 선반영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업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지만 5, 6개월 지나면 이제 좋아진대요. 이걸 네. 갖고 지금 끌어올리는데요. 어쨌든 그런 좋아지는 것들 기대하고 약간 오버하는 장세가 나온다 그러면 2월장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 말도 안 되게 올라가네 이런 장세가 좀 나오기 쉽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장에 내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투자를 하려면 2월에는 이런 종목이나 이런 섹터를 좀 눈여겨보세요 하는 거 좀 하나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를 탁 꽂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좀 언급 안 할 만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항상 저 좀 듣기 생소한 걸 말씀해 주시니까. 예. 언급 안 할 만한 네. 섹터. 그
VC 쪽 한번 봤으면 VC. 좋겠어요. 벤처 캐피탈 쪽인데 네. 뭐 구체적으로 뭐 종목을 언급하자면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아. 아니면 DSC 인베스트먼트나 네. 이런 쪽을 저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연초부터 가장 강했던 게 AI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AI 섹터도 진짜 낙폭과대 섹터였어요 원래 바닥에 거의 쩔어있던 주식들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쪽에 대한 투자를 충실해 놓은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쪽에. 아.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 트렌드 중에 또 하나가 STO 증권형 토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또 급등을 하는 양상이 최근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놓고 보자면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는 일부 VC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야, 벤처 캐피탈 오랜만에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뭘 권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월달 증시나 올해 증시에 대해서 저는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엔터 섹터가 가장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엔터 섹터를 뭐 계속 좋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올해도 다른 섹터들 이야기들이 계속 뭐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 그리고 사실 그렇게 좀 포인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K자가 붙을 수 있는 섹터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이라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주식은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놓지 않고 꾸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K-팝이죠. 근데 K-팝이 어쨌든 뭐 국내 그리고 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해외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전에는 뭐 이 엔터 산업을 뭐 딴따라 뭐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네, 그렇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엔터 섹터를 좀 좋게 보고 K 있습니다. 컨텐츠에 주목하라. 예, 또 꼽아주신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월 달은 로봇 AI였으면 2월 달은 삼성에서 어저께 언팩 행사를 통해서 얘기한 어떤 거기서 힌트를 잡자고 하면 XR 기기라든가 메타버스 쪽이 2월 달을 메타.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금 금리가 얼마 전에 5, 6%씩 막 갔잖아요. 지금은 그런 금리 없는데 그때 금리 높다고 좋아했었는데요. 요즘에 난방비하고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오르는 거 보니까 이걸 능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넣었더라도 이거 오른 거 다 감당하고 나면 똔똔 내지는 마이너스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라는 건가 봅니다. 물론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죠. 저희가 경주마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주마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장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